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잠깐 명상에 젖어 있다가 방송 시작 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신호를 못 받습니다. 예, 서영석입니다. 정부는 KTX 자회사 설립이 절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입법화하자는 야당이나 시민사회, 철도노조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항목도 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철도산업발전법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노선에 수익 목적의 시장 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법 현안보고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에 한미 FTA 위배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한미 FTA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산업부가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3번 4번 부인하고 대통령인 박근혜 씨, 박하여로 박근혜 씨까지 나서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장관이 바뀌어도 정부가 바뀌어도 구속력이 작동하도록 철도 민영화 방지를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합니까?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KTX 경쟁체제 도입이 종국에는 민영화로 갈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은 설득력이 있다는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창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창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창마루 출판. 네, 상설 특검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다가 드디어 제도 특검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다 빠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 알맹이가 빠진 제도 특검으로 검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박하야로 박근혜 정권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정치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를 외면할 수 없으니 뭔가 진행되는 걸 보긴 봐야 되는데 참으로 한심무인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을 한번 짚어봅시다. 상설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온 여야 정치권이 기구특검 대신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상설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게 제도특검이다. 법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빼면 현재의 특검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으로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네, 지금 특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법만 만들어 놨다 뿐이에요. 지금 특검은 아마도 특검이 발의가 되면은 국회에 올려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특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놓자 이런 건데요. 이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은 상설된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특검을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바에는 뭐하라고 공약을 했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건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고심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라는 말처럼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 해를 넘기기보다는 미흡하더라도 특검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게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7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원회를 상설화해 특검 수사를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정치 공방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제도보다 나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특별감찰관과 상설적인 특검 추천위의 존재가 검찰의 일정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전혀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특별감찰관과 상설적인 특검 추천위의 존재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여론이 고조됐을 때 여야 후보가 약속하고 국민이 기대한 상설특검은 이런 게 아니었죠.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은 오히려 비상설특검에 가깝습니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수사권도 없이 감사원 직무감찰 수준의 조사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이 성역을 깨고 제대로 비리적발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별감찰관 조사권한만 있으면은 상설특검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야는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나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피조사자를 상대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강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국회 관계에 따르면요. 이런 식이라면 피조사자가 출석이나 답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조차 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서로 비리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비리를 다시 검찰에 넘겼다가 미흡하면 그때서야 특검에 나선다.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또 의문입니다. 더구나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특검에 넘길 때도 검찰 수사기간 90일이 지난 뒤에 국회 과반수 의결을 거쳐 법무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니 정말 여야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 진짜 양심에 털이 나도 이 정도 아주 두껍고 아주 빳빳한 털이 나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넘길 때 검찰 수사기간 90일이 다 지난 뒤에 넘겨야 한다. 검찰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수사하면은 90일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협하다라고 판단이 섰더라도 국회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 과반 넘습니다.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특검으로 못 넘어가요. 게다가 법무장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특검은. 한마디로 상설특검 공약을 지키려 애썼다는 생색만 내고 실제 알맹이는 없는 맹탕특검을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이 의미가 있을지 여야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면은 그야말로 진저리를 치는 새누리당이야. 뭐 그렇다 손 칩시다.
특검해가지고 선거법, 부정선거 사건을 정말로 파내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 박하야로가 정말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겁에 질려 있으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뭐 용납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도 보면은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나오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걸 김한길 대표는 이런 점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잘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목요일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사동의 김요원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을 납부하셔서 영의 제로의 조합원, 영의 조합원에서 6의 조합원, 6의 조합원으로 변신하시기를 부탁드리옵나이다. 예, 어제 사이에 300명 가량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6의 조합원이 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예,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입니다.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현재 40명 정도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 숫자가 늘었는데요. 오늘도 100명을 돌파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철도 노조원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1계급 특진 운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계급 특진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수배 중인 재야인사나 학생운동권을 금가하기 위해서 걸핏하면 써먹던 당근책이었습니다. 진급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은 근거 현장에서 내가 먼저 잡았다! 라며 언성을 높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서로 육탄전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정태근이라고 있어요. 옛날 운동권 출신인데 전향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던 자입니다. 정태근이 연세대 총학생회장이던 1985년 정태근을 근거하려던 경찰관 6명, 7명이 한 대 뒤엉켜 치고받는 진풍경을 벌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형님, 아우 하던 형사들이 처음에는 야 내가 먼저 손댔어. 형님 왜 이러십니까? 옷을 먼저 잡은 건 이제입니다. 라는 등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다가 급기야 주먹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을 시민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합리적인 인사들의 목소리는 모조리 종북 세력, 적결해야 될 적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박하야로 박정권의 고함몰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정말 걱정스럽기만 하다라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여적의 내용이었는데요. 자, 한겨레신문 김종철 기자의 사법부가 문제다.
경찰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예, 사법부가 완전히 사망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의식이 있고 정의를 가슴에 손을 얹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판사들 정말 사법부가 문제다는 얘기를 듣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의 사법부가 문제다. 사법부가 문제다. 읽어봅시다. 민주노총 본부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이 내민 것은 체포영장이었다. 5,500명의 경찰을 동원해 지난 22일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에워싼 뒤 강제로 건물에 진입한 법적인 근거다.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못한 채 체포영장만 들고 주인이 거부한 사적인 공간을 강제로 쳐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이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쉽게 내줬다는 점이다. 업무방해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은 노동자 파업을 파괴하는 초강력 흉기이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이거 정말 구시대의 잔재입니다. 파업이 발생하면은 사용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합니다. 그 이유 수수는 뻔해요. 노조 간부는 당연히 소환을 거부합니다. 서너 차례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끝나면 체포영장이 나갑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망갈 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나마 조계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경찰이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으니 노조 지도부가 근거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붙잡힌 사람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같은 혐의가 뭔지 아세요? 업무방해죄입니다. 법원은 대부분 영장을 내줍니다. 이번에도 이미 체포된 2명의 철도노조 간부 모두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줘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구속되면요. 파업은 사실상 노동자의 패배로 끝납니다. 노동자의 쟁의권이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이야말로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괴물입니다. 괴물. 그런 면에서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법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파업에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게 파업인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법원도 이런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잘 안다.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업무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2년 전에 나왔다. 그런데도 전국의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 28명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라며 체포영장을 내줬다. 2년 전만큼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업무방해죄가 왜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면 파업이 뭡니까? 결국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파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방해해서 그래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파업입니다. 파업의 본질이 노동상권에 보장된 파업권이 바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인데 그 수단인 업무방해를 죄로 규정해서 체포영장을 남발한다면 도대체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대법원에서도 할 수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을 해서 사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을 해서 그래서 대비를 못했을 때만이 업무방해를 인정된다고 그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 좁힌 것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법원은 그런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존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은요. 철저하게 합법적이고 그리고 준법 파업입니다. 미리 다 고지를 했습니다. 전격적이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더구나 이번 철도 파업은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차례 조합원 총회로 파업을 결의한 뒤에 쟁의 조정 기간을 거쳤다. 철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요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수수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협상 결렬도 파업 이유로 삼았다. 이보다 더 합법적일 수가 없다. 법 위반이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습관처럼 경찰 손에 쥐어준 것은 법원의 권한남용이자 일탈이다. 바로 이겁니다. 판사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파업이라는 게 원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게 법에 노동자들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자측이 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그걸 빌미 삼아 체포영장을 남발한다면 도대체 파업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사법부가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있는 것도 악랄한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쌍용차 노조 46억 원, 현대자동차 노조 20억 원, 코레일 노조 69억 원 등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배상금 때문에 개인 재산과 급여까지 차압당한 노동자들이 최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데서 보듯 이런 고약한 판결은 기댈 데 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으는 일이다. 코레일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 이미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현재 분위기라면 파업 이후 철도 노조원들은 또다시 거액의 빚폭탄을 맞게 된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떠미는 악어의 눈물도 없는 판사들이 무섭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떠미는 악어의 눈물마저도 없는 그 판사들이 무섭다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 김정철 기자의 지적인데요. 왜 이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첫째는 권력이 무섭고 심지어는 사법부마저도 영향을 미치는 박하야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권력이 무섭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재벌의 입김이 퍼져 있는 대행 로펌에 퇴임 후에 한 자리 얻어 걸치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로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매수를 이어간다면은 판사들이 이 땅의 민초들을 위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판사들 절대 대행 로펌에 안 데리고 갈 것 아니에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들만이 스카웃 대상이 될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여기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의 토토하하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수세아쌤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역시 감사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미곤양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아직 기재하지 않으신 환웅천왕님 조합원 가입하셨는데요. 아직 이영의 조합원입니다. 예, 출자금 납입 부탁드리고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의 LYW3등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출자금 납입을 하셔도요,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봐요. LYW3등님 출자금 납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김포시 감정동의 철이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 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가지고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으로 도배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광고가 나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본군 실탄을 차입했다는 소식이
어제 성탄절 뉴스로 도배가 됐었는데요. 일본군은 이 멍청한 한국군에게 실탄 1만 발 빌려주고도 욕 있는 대로 쳐먹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 한국군에게 실탄을 빌려준 걸 가지고 뭔가 재무장에 써먹겠다는 그런 의도도 아주 꼼수에 불과합니다마는 도대체 수단에 파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길래 아니 군인이 다른 것도 아닌 총탄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른 것도 아닌 일본 놈들한테 빌리는 이런 병신 같은 일을 합니까? 예,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읽어봅시다. 참 한심한 군대예요. 이러니 국방비를 연간 북한보다도 30배 이상 북한 1조 원이면 우리나라는 30조 원 쓴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없으면 우리 1대1로부터는 북한한테 집니다. 이따위 망발이나 늘어놓죠. 한심한 등신들. 전쟁터에 총도 없이 나간다는 말이 있다.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아냥댈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분쟁 지역인 남수단에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빛 부대가 실탄이 부족해 현재 일본 육상 자위대로부터 소총 실탄 10,000발을 지원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군 작전 계획의 수립은 철저한 정보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현지 치안 상황과 반군들의 활동 동향, 교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정밀히 파악해 이에 따른 주도 면밀한 작전 군수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그리고 내전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허겁지겁 일본군에 손을 내민 것이다. 한국의 탄약을 빌려준 일본군도 우리처럼 공병 위주의 비전투 부대지만 탄약 비축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군의 무능과 판단 착오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확률이 1%인 상황도 있고 0.1%일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 대비하면서 사느냐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0.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 발생했고 1953년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려 60년이 지난 동안 전면전이 발생했습니까?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최근 들어서는 매년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합니다. 아니 국방부 대변인이 진짜 등신도 아니고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확률이 1%의 상황도 있고 0.1%의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다 대비하면서 사느냐. 그러면은 아니 군을 해체해라 인간아. 왜 대비하면서 사느냐고.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인간이 대변인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군의 수치입니다. 우리 군은 순수한 군사적 판단에서도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지만 정무적 판단 역시 무능함을 노출했다.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군수 물자도 아닌 실탄을 공급받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인데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는 단순히 군의 판단착오를 넘어선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대령급의 현지 부대장 판단에 의존할 일도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일본이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국군에 대한 실탄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뒤에 관방 장관 병의의 담화문까지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 외교 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안이함과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 주둥아리만 열면 종북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그야말로 주둥아리로는 온갖 애국지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외국으로 튈 인간들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칭 보수들 아니 말로는 안보 뭘 못해요. 아니 대한민국 군인들을 갖다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하면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해서 그 실탄을 결국은 일본군에게 빌리고야만은 이런 처참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도대체 인간들의 안보 불감증이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군의 수뇌부가 병신이라고 해서 일본이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을 적극적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 출발을 해서 다시는 재무장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으로 일어난 국가입니다. 적극적 평화,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권리죠.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도탈에 빠뜨렸고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야말로 전범들의 국가 응징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한 군대예요. 그래서 적극적 평화주의, 그것은 자기들의 죄를 다 속죄하지 않은 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름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한국이 실탄 1만 발을 빌림으로써 멍석을 깔아준 거 정말 쪽팔리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일본군의 무기 탄약 제공 국가 1호로 등장하면서 일본의 홍보대사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고 일본을 혹은 미국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정말 국제사회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번 한빛부대 실탄 차입 사건은 그냥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군의 초기 판단 착오에서부터 시작해 실탄을 지원받게 된 정확한 경위, 그리고 구멍 뚫린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맨날 안보 외교 분야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더니 정작 중요한 군사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극도의 무능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정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군인들을 갖다가 크리스마스에 찾아가가지고 깨앙깨만 하면은 다 안보가 됩니까? 창피한 줄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박하여로 각하.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 더더욱 좋습니다. 단식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 있는 영양소를 취하는데 몸에 있는 독소들도 다 같이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 또는 정자, 자녀에게 일자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고요. 방가 후에는,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8575는 바로 치료가 됩니다. 2013은 올해가 2013이고요. 1월 4일, 5일 단식 캠프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화 비너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너인 3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 사설에는 250만 명 돌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아니라 오늘 314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으로 갈 기세인데요. 한 그릇 국밥 같은 영화 비너인, 한겨레신문 사설 들어보십시오. 영화 변호인의 관객 수가 25일로 2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1000만 명 돌파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영화 자체는 그리 빼어나지도 딱히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게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웃음 한 숟갈, 눈물 한 컵씩의 휴먼 드라마 조리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도 보는 이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시장통 국밥 같은 평범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 얘기 때문일 것이다. 네, 저는 평론가들의 얘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이 좋다고 하는 영화치고 흥행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변호인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는 그리 빼어나지도 딱히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평론가들의 평론은 순쿨합니다. 왜? 노빠 영화 뛰어나다고 하면은 자기도 노빠로 몰릴 걸 봐서 그따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지만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감동을 주는 영화, 이게 훌륭하지 않다면 어떤 영화가 훌륭한 겁니까?
눈물샘을 가장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걸로는 밥값을 떼먹고 도망갔던 주인공 변호사가 몇 년 만에 국밥집을 다시 찾아온 장면이 꼽힌다. 자고로 묵은 빚은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다. 그기 뭐라고 여태 얹힌노 라며 안아주는 아주머니의 손길은 사람 사는 도리와 정을 말해주고 있다. 속물 변호사가 시국 변호사로 바뀌는 것도 그런 평범한 상식이었다. 거창한 이념도 명쾌한 논리도 아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짙은 부산 사투리에 담긴 이 두 마디면 충분했다. 경상도 사투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딨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저는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이를 낳는 아내에게 병원으로 달려간 극중 송우석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바로 그 아파트를 삽니다. 아줌마, 이 아래 8층에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집 내한테 2,500만 원을 파이소. 아줌마는 8층으로 이사가면 500만 원 버는 겁니다. 해서 그 집을 사고 그리고 도배를 할 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 아까 그 국밥집에서 돈 안 갖고 도망 나왔던 그 송우석. 그 아파트에다가 절대로 좌절하지 말자든가 뭐 하여튼 그 유사한 글을 써놓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설을 계속 읽어봅시다. 법정에서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용기조차도 그런 상식과 원칙에서 나온다. 국민이 국가다라는 주인공의 절규조차 지극히 원론적인 헌법 제1조의 내용일 뿐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달 외운 헌법 조문이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되살아난다. 이 영화는 30년도 더 된 낡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80년대죠. 그런데도 영화가 감격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만큼 2014년 현실에서 상식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 곳곳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리고 민주노총 난입 등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단순히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을 다룬 게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그가 통과했고 분노했던 순간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영화의 제목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는 직업이지만 변호인은 사람인 것이죠. 예,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으로 삽시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